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5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시장은 수급은 확실히 좋지 않았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오늘 방송할 내용은 간략한 시황 이야기를 좀 드리고, 두 번째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좋은 뉴스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의 시황과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뉴스는 그겁니다. 라이트 트라이라는 것인데 이건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길 지금 시황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실적 좋은 거를 계속 좀 찾아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실적 좋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전기전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 뭐 MLCC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쪽은 실적이 확실히 좋은 게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미디어 콘텐츠 쪽이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쪽, 혹은 뭐 보톡스 쪽, 요쪽 확실히 이쪽은 좀 실적이 좋거든요. 혹은 중국 피해주였던 이런 쪽, 자기 사업을 하는 이쪽이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대장주로서 건설 쪽이 어차피 실적이 돌아 나가고 있었는데 남북경협이라는 알파라를 만난 것이죠. 이 정도가 이제 좀 실적이 좀 좋습니다. 좋은데 콘텐츠라고 하니까 조금 무슨 구체적으로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 시밀러나 보톡스 쪽 이야기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 뉴스는 신약 관련한 뉴스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뉴스인지. 일단은 오전 시황을 좀 보면 저희가 오전 시황에 들었던 건데, 보통 저희는 오전 시황을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보내드립니다. 일단 장 시작하기 보내드리는데 회원분께서는 카페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카페에서 보시면 되고, 반등이라는 제목이었죠. 어제는 급락을 했었죠. 근데 오늘은 반등을 해버렸어요. 어제 급락이 무색할 정도로. 근데 조금 특이한 것은 거래량을 실는 강한 반등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는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어제 이렇게 급락을 하고 엊그제 급락을 하고 어제 반등을 해서 만회를 했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어서 이렇게 마음 편한 반등이다라고는 좀 보기 좀 그렇고, 오늘 오전 시황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저께 미국 지수가 급락을 했던 이유, 이탈리아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것을 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세하게 하진 않지만, 이 이탈리아 관련한 이슈는 오래됐습니다. 진짜 오래됐고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내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시장에 아주 강한 대하락은 인지하지 못했을 때 나옵니다. 그 누구도 마음 놓고 있을 때 대하락이 나오지,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하락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 이탈리아 이슈가 저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이게 어떤 일정 순간에 해결될 이럴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기를 좀 감기처럼 생각하면 어떠냐라는 겁니다. 이탈리아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언제든지 한 번씩 튀어나올 것이고, 근데 그 튀어나오는 어떤 그 시점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언제든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근데 마치 이게 감기라고 표현한 이유가, 감기가 실제 생활에 사실 감기가 심하면 엄청 뭐 심한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벼운 이런 겁니다. 가벼운 머리가 띵 하거나 이런 거, 뭐 회사도 출근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뭐 이러한 가벼운 감기 정도로 보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상향 우상향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시장이 잠깐 이렇게 단기적인 어떠한 하락들을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이슈는 이런 감기 정도로 보고 로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저의 이야기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떨 것 같냐라고 보면, 우리 시장이 아주 강하면 이런 감기는 끄떡 없겠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우리 시장이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북미 회담 관련해서 우리 지수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추세가 아닌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트가 우상향한다든지 횡보한다든지 하락한다든지 뭔가 이래야 되는데, 이따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시장은 이래요. 사실 이건 어떠한 논리라고도 뭐하지만 어떤 추세가 없는 비추세 구간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급락이나 급등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추세, 변동성 장세에서는 상승했다고 좋아할 필요 없고 하락했다고 울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런 비추세 구간이 끝날 때, 그때 추세를 만들 때, 위든 아래든 어떤 추세가 나올 때 그때부터가 진짜인 것이지, 지금은 진짜 게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당분간 북미 회담이 끝나는 1차적 단기적으로는 북미 회담 언저리까지는 지금과 같은 어떤 좀 힘든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그 말은 뒤집어 보면 너무 성급할 필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너무 뒤따라가다가는 위에서 사고 뭐 물리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시황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였냐면, 일단 6월 12일이라는 어떤 숫자가 조금 더 명확해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5월 말이고 내일은 6월 1일입니다. 앞으로 10일이면 좀 어떻게 보면 길고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시간은 갑니다. 한 2주 정도 주식을 하지 않아도 2주 정도 매매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제가 권하는 거는 쉬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혹은 나는 정말 그래도 해야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작은 비중으로 주식을 타진 매수 정도로 해보는 경우, 대신에 이 타진 매수하는 대상은 아주 실적이 강한 놈들을 위주로 타진 매수 정도 하는 정도인 거지, 풀로 베팅을 한다거나 한 종목에 20% 이상 혹은 뭐 30%, 그래서 전체 투자 자금의 한 7, 80% 이상 주식을 하는 것은 지금은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은 그 어떤 뉴스 전문가 다 모릅니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이런 장세라는 거를 다들 아실 거라 보고요. 보통 사람들이 이상하게 주식시장에만 들어오면 항상 희망만을 갖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산 주식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떨어지다가도 오를 거고, 옆으로 가다가도 오를 거고, 내가 높게 사도 더 갈 것이고, 다 오를 거라는 생각만 하는데요.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죠. 보통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반대로 가잖아요. 좀 말이 좀 심하긴 했지만 일단은 무조건 북매당까지 남북경협주는 무조건 오를 것이다라는 무조건적인 희망은 조금 하지 말자를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전 시황의 이야기는 이렇게 됐었고, 저희가 시황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일단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시장이 어떤지를 꼭 아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나침판이라는 거를 항상 키고 여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그러니까 여행을 할 때 나침판이라고 하면 주식을 할 때 나침판은 지수이거든요. 흔히 코스피, 코스닥 지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침판, 우리는 북쪽으로 가고 싶은데 나침판은 남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걸어가봤자 발만 아픈 거잖아요.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종목들이 모여서 하나의 업종을 이루고 이런 여러 개의 업종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의 큰 지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한국 증시, 코스피 지수 혹은 코스닥 지수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하나의 어떤 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수의 방향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마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지수와 종목은 별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통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별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조금 위험한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우상향하면 종목의 4개 중에 3개, 우량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올라가고요. 지수가 하락하면 4개 중에 3개는 하락하거든요. 근데 개별 종목의 대응이라는 말은 뭐냐면 일단 요것들을 제외한 시장의 과거의 소외주였던 것들을 좀 본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 이 지수를 하나의 지수를 올릴 수 있으려면 이 지수를 올리는 저는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게 하나의 집이라고 하면 기둥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땅이 있고 그러면 이 집을 지탱하는 이 기둥 이것이 핵심 업종이라고 봐요. 핵심 업종 혹은 핵심 종목 이것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집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업종들이 무너지면 이 종목이 무너지면 업종이 무너지고 결국엔 이 기둥이 무너지면 한국 증시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수와 종목은 동행하는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수에 기여를 많이 하는 것이 대장주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언제나 지수를 나침반처럼 활용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근데 그 지수를 이끄는 것이 외국인들이 좀 많았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중에서 단타를 하는 메릴 린치라든지 이런 일부 혹은 그 전문가로 등록한 일부 한국인들 외국인의 어떤 수급으로 표현되는 그런 것들을 뺀 순수 외국인 투자자들 유럽계를 뺀 이쪽 같은 경우가 보통 지수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의 수급도 같이 보면서 지수도 보면서 이렇게 트레이딩 하자라는 게 입장인데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어떤 상황이어야 될까요? 보면은 제가 좀 서두가 길긴 하지만 지수가 우상향하거나 외국인이 같이 꾸준히 매수하거나 이런 경우에 한국 증시가 좋거든요. 아주 당연한 말이죠. 그러면 수급을 한번 볼까요? 지금 코스피를 보면 기간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한 2월경 정도부터는 계속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2018년 초부터 강하게 팔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예요. 코스닥의 경우는.
그 말은 지수 역시도 이런 정도의 방향성을 갖고 있을 겁니다. 아까 보면 외국인들이 아까 2월경부터 코스피 계속 팔고 뭐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를 보면 제가 이렇게 봐서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보면 이게 한 2월부터 시작된 건데 코스피 지수가 이래요. 지금 어떠한 추세도 없죠. 비추세. 누가 봐도 비추세 구간인 거죠. 이럴 때는 매매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것을 만약에 코스닥으로도 한번 바꿔보면,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정갈해 보이긴 해도 역시 추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추세의 시작은 코스피가 2500, 코스닥이 900포인트를 넘어섰을 때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오히려 좀 쉬라고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속 주식시장은 좋은 이야기들만 하거든요. 그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증권사들도 그렇고 계속 좋은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막상 그 돈은 개인 투자자들에게서만 계속 좀 뺏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좋은 시장이 왔을 때만 좀 집중적으로 해도 된다. 어차피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방법을 조금 바꿀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거래량이 많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히 주식을 할 때가 좋은 거는 증권회사예요. 키움증권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신용으로 주식을 사다 보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증권사들이 리테일로 수익을 내지 않잖아요. 신용으로 하잖아요. 리스크 없는 대부업이죠. 그러니까 이게 증권회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다 줬다라는 소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내 주변에 돈 번 개인 투자자 주식하면서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좀 지금이 조금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뭐냐면 지수는 좋지 않고, 그리고 실적과 어떤 기본적 분석도 잘 들어맞지 않는 시장, 거기에 큰 뉴스가 있어서 오직 뉴스에 의해서만 매일매일의 변동이 커지는 시장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 그 소외주였던 테마주들이, 개별 종목들 혹은 테마주들, 이런 단타 종목들만 득실거리는, 현재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주식을 하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일단 요 시황은 요 정도로 좀 하고, 오늘 조금 뉴스를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뉴스가 뭐냐면 이거 한번 적어 볼게요. 뉴스가 right to try라고 해서 시도할 권리, 이 법안이 발효됐습니다. 이 뭐냐면 설명을 해보면, 치료제가 없는 말기 환자가 임상 중인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효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일명 이 시도할 권리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5월 22일이죠. 하원 통과 이후에 5월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있었고, 전국적으로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국내에
그렇게 수혜가 있는 회사가 거의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일단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그래도 최근에 코스닥이 제약바이오가 조금 약하다 보니 일부는 빼고 잘 가지 않는데, 혹시 이것으로 인해 혹시 다시 뭔가 트리거가 생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생겼을 때 또 우후죽순으로 신약주들을 사기보다는 좀 골라서 만약에 간다면 골라서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시도할 권리, 라이트 투 트라이의 법안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대상 환자의 조건이 있어요. 대상 환자의 조건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그러한 어떤 상태인 환자를 말하는 거고, 기존 승인된 치료 옵션을 전부 사용했는데도 사용했고 임상 시험에 참가할 수 없는 환자들, 그러니까 담당 의사에게 해당 의약품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제공한 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뭐라고 할까요? 할 거 다 해봤는데도 뭐 안 되는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을 위한 건데, 이게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해서 현재 임상 중인 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이 좀 높아질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서 임상 중인 국내 신약 업체들에게는 좋은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치료제가 없는 말기 암 환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이죠. 그래서 말기 암 대상 임상을 준비하는, 말기 암 대상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조금 수혜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이것에 대해 좀 설명드린 적 있죠. 뭐라고 할까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흔히 FDA에서 승인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몇 %만의 기업이 통계적으로 신약이 나오는지를 설명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암 쪽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렵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신약주가 전부 다 하락하고 있는 입장에서 최근에 좀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실적이 사실 없거든요. 제가 이쪽 이야기, 바이오 쪽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항상 시밀러라든지 보톡스 쪽 이야기만 했던 거는,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는 아직 임상 중이고, 사실은 임상이 거의 뭐 마무리되어 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매출까지 나오는 경우가 없고 보통 팔아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드리지 않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FDA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국내 기업은 HLB와 신라젠 두 곳뿐입니다. 현재로서. 근데 둘의 실적은 사실 볼 게 없죠. 왜냐면 매출도 없고 투자만 하고 하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정상일 리가 없죠. 재무제표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저희는 좀 보수적인 입장이긴 했는데요. 사실 조금 HLB나 신라젠의 기업 설명에 대한 것은 자세한 거는 조금 나중에 드리겠지만, 사실 조금 저로서 약간 조금 기대가 됐던 건 뭐였냐면, 원래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죠? HLB의 아파티닙 이름도 어렵죠, 사실. 저희도 이쪽은, 의학 쪽은 전혀 전공자도 아니고 너무 어려운 분야라서, 저도 이쪽은 항상 저희 회원분들 중에 현직 의사분들에게 꼭 확인하고 이야기 듣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단어가 너무 어렵고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의학 전문가의 입장이 아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시판 허가랑 매출 발생 시기가 사실 HLB가 2020년 정도로 예상이 되었잖아요. 그쵸? 근데 종목은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쵸?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 시도할 권리 라이트 트라이가 법으로 이 법으로 인해서 당장이라도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매출이 발생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일단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속물스럽게도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었고, 투자자 입장에서 그 회사가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 회사에 돈이 안 벌리는데는 투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계속 HLB를 좋은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막상 법으로 딱 만들어진 것이죠. 만들어져서 약간의 이제 관심은 좀 갖겠지만 월간 차트상 HLB가 앞으로 좀 오를 공간은 좀 놓여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지금 자리가 신중한 자리이고 위험한 자리일 수 있으니 쉽게 접근하는 건 좀 힘들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또 좋은 것만 아니에요. 뭐냐면 보험 적용하고 나서의 이슈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020년 뭐라고 할까요? 어떤 나중에 판권 계약 이후에 라이센스 아웃 계약에 있어서도 아주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매출까지 가기 전에 그냥 팔아버리고 끝나는 경우가 또 있겠지만, 근데 이러한 법으로 인해서 어떤 뭐라고 하나요? 레퍼런스가 작용할 것으로도 좀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좋은 뉴스입니다. 좋은 뉴스이고, 한번 이것을 월간 차트로 한번 볼까요? 월간 차트를 보면 HLB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이 13만 원대인데 저는 20만 원은 당연히 넘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20만 원은 당연히 넘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알지만도 접근을 하기 좀 어려웠었거든요. 요 당시 때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월간 차트로 봤을 때 그래도 가시적인 실적이 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정도로 얘기하고, 오히려 그 같은 시기 때 메디톡스가 더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확실히 HLB가 더 강하죠, 변동성에 의해서는. 다만 HLB는 지금 수급이 완전히 어려운 수급이에요. 지금은 HLB의 수급은 외국인들이 쭉쭉 사주는 건 아주 고마운 일이긴 합니다. 고마운 일이지만 어떤 차트상으로 조금 쉽게 손이 나가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소액으로 트레이딩은 한 번씩 눌림목이라는 곳에서 좀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HLB나 신라젠 조금 이제부터 관심을 좀 가져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HLB랑 신라젠의 기술력은 상당합니다. 제가 이쪽 바이오 쪽 이야기를 잘 안 해서 이 회사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신라젠과 HLB 이야기는 하루 종일 해야 될 정도로 아주 굉장한 실력을 갖춘 회사인데 다만 주식이다라는 어떤 세계에서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 거 역시도, 변동성이 너무 큰 곳에 들어가는 거 역시도 그렇게 권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느리더라도 안전한 쪽을 택하고 뭐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매수라기보다는 이러한 좋은 뉴스가 있으니까 좀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황 이야기 했고,
시황은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황은 어떤 글로벌 이슈들보다는 일단 북미 회담의 포커스가 한국 시장의 운명이 좀 맞춰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 그리고 아직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고 2500포인트, 900포인트를 넘어서야지만 비추세에서 추세 구간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때 그러면 좋아질 회사들은 좋아질 좋은 실적을 가진 곳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아까 순서대로 적어보면 뭐 건설, 전기전자, 시밀러, 보톡스, 미디어 콘텐츠, 그 다음에 미디어 콘텐츠, 그 다음 중국 피해주들, 이런 거겠죠. 뭐 화장품, 여행사, 면세점, 뭐 이런 거겠죠. 요 정도만이 실적이 좋아요. 근데 다른 건 다 아는데 컨텐츠가 뭐냐라는 어떤 질문들이 조금 있어서 아주 심플할 정도로만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딱 생각해보는 겁니다. 콘텐츠가 뭐 하는 거냐. 뭐 미디어 콘텐츠 생각해보면 뭐 넷플릭스, 딱 생각나는 거, 뭐 유튜브, 구글, 아마존도 최근에 시작을 했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저는 넷플릭스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사실. 넷플릭스가 뭔가 시장을 확 벌려주는 느낌이 나거든요. 넷플릭스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어떤 연간 콘텐츠 예산이 8조입니다. 8조. 그리고 지난해 매출은 12조였어요. 12조. 매출이 12조인데 콘텐츠의 예산이 8조. 상당히 많은 돈을 콘텐츠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한 70% 정도가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과 뭐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것이죠. 의 제작과 마케팅에 그러니까 100억 달러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실적도 기대치보다 훨씬 크게 나왔고, 주가는 올 들어서 60% 가량이 상승했는데요. 이제 저는 이 시작이 넷플릭스 뭐 유튜브에 최근에 어떤 레드라든지 이렇게 뭔가 미디어 콘텐츠의 소비자들이 이제는 의심 없이 지불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시장이 많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 콘텐츠 산업이 얼마나 큰지. 콘텐츠 산업의 시장 규모는 110조 정도입니다. 110조. 국내 의약품 시장이 한 20조 정도 됩니다. 훨씬 크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식품 외식, 이쪽은 엄청 크죠. 200조 정도 되는데요. 콘텐츠 산업이 상당히 큰 걸 느끼죠. 식품과 외식이 200조, 콘텐츠가 100조가 된 거예요. 100조. 이거는 엄청난 게 큰 사업인데, 사실 이게 뭔가 딱 와닿지, 이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 뭔가 조금 막연한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콘텐츠 산업의 매출이 계속 연평균 5% 이상씩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 콘텐츠가 5% 정도씩 매년 성장을 했다라는 게 별로 안 커 보이죠.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30%씩 성장한다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는 있는데요. 이게 전 산업 매출액을 보면 연평균 한 1.5 정도밖에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쪽 콘텐츠 산업은 상당히 큰 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인 거고,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쪽이 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딴 데들이 하도 저성장 하다 보니 그나마 조금이라도 성장이 있는 곳에 돈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쪽에서의 어떠한 산업들이
커질 수 있었던 것인데 커졌고, 그러면 콘텐츠 산업에 뭐라고 할까요? 콘텐츠 산업에서 이 콘텐츠 산업은 수출이 한 56% 정도 됩니다. 굉장한 것이죠. 여기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캐릭터 산업이 9% 정도, 그 다음에 지식 정보 9% 정도, 방송 관련한 것이 7%, 음악 6%, 출판 3%, 이 정도 순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최근에 우리가 평소 스마트폰에서 다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스마트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은 이렇게 많이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시장은 커지고 있었고, 지금 보면 콘텐츠 산업의 매출액은 이 출판을 빼고서는 계속 증가하는 산업인데, 여기에서 가장 큰 형이라고 보면 풀어서 설명하면 게임입니다. 게임과 어떤 지식 정보, 음악 정도 산업의 증가율이 가장 큽니다. 그 중에서도 게임이 콘텐츠 산업에서는 어떤 마청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시장 국내 IT 기업들도 계속 콘텐츠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 뭐 카카오 같은 곳에서도 웹툰, 방송, 음악 뭐 이런 것들도 다 서비스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글도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레드라는 것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쵸? 그래서 이쪽에 지금 많은 IT 기업들이 눈독을 좀 들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고, 이것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실 텐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게임 뭐 이런 거 말씀드렸고, 음악, 게임, 뭐, 그쵸? 단적인 예로 만화라고 보면, 웹툰, 핸드폰, 흔히 말해서 그냥 그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웹툰들, 뭐 컴퓨터로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실제로 보는 것들, 이거의 비중이 73대 26 정도로 이쪽이 이제는 굳혀지는 모습이고요. 계속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들 아시는 내용이었지만 이런 콘텐츠 산업들, 방송, 영화, 게임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이미 거대 시장이 형성되었고 앞으로도 성장성도 좋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특성상 1등만이 좀 살아남습니다. 보통. 그래서 보통 이쪽 업종을 하려면 대장주를 잡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국내 콘텐츠 산업은 사실 현재까지는 게임에 너무 치우쳐 있지만 치우쳐 있고 그 중에서도 일부 대기업들이 다 시장을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저는 너무 시가총액 작고 이런 것보다 대장주 위주로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할 때 콘텐츠 관련한 대장주는 스튜디오 드래곤 이 1등 대장, 두 번째는 CJ ENM, 뭐 카카오 M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겠고, 일단은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그 다음에 뭐 SM, DNC 미디어 만화죠. DNC 미디어, 뭐 미스터 블루까지도 만화로 좀 묶어보고, 미스터 블루. 그 다음에 조금 본다면 NEW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의 방향과 차트의 모양과 상관없이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 게임주는 단연 뭐 펄어비스 넷마블 정도, 뭐 이 정도인데요. 이것들을 한번 뭐 차트로라도 잠깐 한번 볼까요? 일단 주간 차트로 좀 추세를 볼게요.
좋은 차트로 오늘 미디어 컨텐츠 쪽을 좀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10만원이랑 저항대를 빵 뚫었습니다. 빵 뚫었고 저는 이것을 대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SM도 한 번은 갈 수도 월간 차트로 볼게요. 이렇게 보지 말고 SM 역시도 저는 과거에서 보면 이 한 5만원 언저리 때가 가장 큰 매물대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이 41,000원인데 5만원이 매물대면 여기서 5만원까지는 한 번은 테스트하러 가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무언가가 있고 5만원을 다시 갈 거냐, 그 위로 다시 빠질 거냐, 이런 차이인데 일단은 SM도 한 번은 좀 도전할 수 있을 거다라는 5만원 정도까지는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NEW도 저는 일단 실적이 좋아서 그래요. 실적이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을 성공했고 내년에도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좋을 것 같고 뭐 생각을 하는 거죠. 위메이드도 근데 대장주는 아니에요. 위메이드가 뭐 시장을 게임 산업을 이끌고 뭐 이럴 건 아니죠. 하지만 위메이드 역시 보면 지금 딱 이렇게 한 65,000원 정도의 매물벽 앞에서 조금 망설이는 정도의 모습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특히 콘텐츠 실적이 많이 나오는 콘텐츠도 그렇고 전기전자도 그렇고요. 시장이 2,500포인트를 시원하게 돌파하고 추세를 만들지 않고 있으니까 좋은 종목들이 일정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 언저리에서 다 좀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정도의 차트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시장 역시 조금 몸살이는 수급이 그런 거죠.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외국인들이 안 사주니 시장이 안 돌아가고 결국엔 대장주라고 불리는 좋은 실적을 가진 애들도 쉽게 못 움직이는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내가 나 혼자 공격적으로 열심히 해도 시장이 안 움직여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혼자 바빠도 그냥 혼자 바쁜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지수를 챙겨보면서 지수에 맞게 대장주들을 매수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좀 관심 있었던 것은 역시 신흥 SEC는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했었는데 이게 계속 갑니다. 그리고 제이준도 얘는 근데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무겁게 좀 들고 가야 돼요. 하지만 제이준 코스메틱 역시도 바닥에서 슥 이렇게 자리를 좀 잡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콘텐츠 종목들이랑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리하고 드릴 말씀 드리고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일단 시황이 중요하다. 지금 현재로선 여기서 핵심 키는 북미회담이다. 이전까지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협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장에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것이고, 그런 거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그 시간에 좋은 실적이 가진 회사들을 좀 찾아 놓자. 크게 보면 건설도 있고 IT도 있고 게임도 있고 뭐 미디어 컨텐츠, 뭐 제약에서는 시밀러, 보톡스, 중국 관련주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저는 이들 중에서 한 종목씩만 대장주를 매수해도 어떨까? 대장주라는 것은 실적 좋은 게 실적이 가장 많이 점프하는 게 대장주입니다. 요들을 좀 관심을 좀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유독 심한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요.
주가가 쫙 흘러내릴 때 개인들이 쫙 사 모읍니다. 매수. 주가 하락할 때 개인들 매수. 저는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요. 왜 개인 투자자들은 자꾸 떨어지는 종목을 싸다고 살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떨어지면 살까? 라는 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대하는 거래 상대방은 외국인과 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난 이제 싫어라고 해서 파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인데,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건 잘못 판단한 거야. 외인과 기관이 잘못 판단했어. 사실 이 종목은 더 가야 돼. 라고 호기 있게 혹은 뚝심 있게 매수를 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내 자신이 차트를 볼 줄 모르고 실적을 볼 줄 모르고 재무제표를 확인할 줄 모르는 입장에서 과거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 지금은 조금 많이 떨어져서 싸 보이네 라고 사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싸게 사는 것이 반드시 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왜 싼지를 봐야 돼요. 왜 쌌냐면 거래 상대방이 버렸기 때문에 싸진 거거든요. 거래 상대방이 우리보다 바보가 아닙니다. 좋은 걸 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싼 게 저점이다. 저점 매수다. 이런 이야기는 좀 조심해야 되고, 가끔 이런 말들을 합니다. 미리 보초를 쓰자. 이것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위험한 거예요. 보초를 뭐 몇 년 동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보초병을 보내서 이럴 의미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주 시장에서 소외돼서 쫙 밑으로 깔린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미리 사놔서 몇 개월 있으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통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 위험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그렇게 하고 일단 오늘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항상 비슷하다 보니 시황도 비슷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지칠 수도 있는데요. 시간은 갑니다. 시간은 갑니다. 우리가 고민해도 가고 고민 안 해도 가고 어차피 가는데요. 이왕 기다리는 거 좀 즐겁게 기다렸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